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 청와대는 배후가 있는지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직후 새누리당이 제기한 배후설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배후란 과연 무엇일까? 그 답은 오늘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피습을 종북 세력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건의 배후를 파헤치겠다는 말, 공안 정국의 신호탄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일부 일간지는 마크 리퍼트 대사의 상처를 적나라하게 담은 사진을 일면에 게재하면서 종북, 테러라는 표현을 강조했습니다. 온갖 배후설과 추측으로 전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삼성 백혈병 피해자인 고 황유미 씨의 8주기가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삼성 직업병 피해자는 300여 명, 사망자는 119명입니다. 마르지 않는 노동자들과 유가족들의 눈물을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3월 6일 금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삼성 백혈병 피해자인 고 황유미 씨의 8주기입니다. 지난 8년간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피해 자리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도 삼성 반도체 입사 3년 만에 혈액암을 진단받은 조은수 씨가 꽃다운 나이 23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는 총 322명, 그중에서 이미 119명이 사망했습니다. 삼성 전자산업에 종사하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짚어봅니다. 스튜디오에 이 사안 취재해온 성지훈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고 황유미 씨 8주기 추모 문화제가 서초동에 있는 삼성전자 본관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우선 황유미 씨가 왜 사망하게 됐는지부터 짚어보죠. 황유미 씨는 2003년 10월 삼성반도체에 입사해 2004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일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7년 오늘 사망했습니다. 황유미 씨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산업재해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삼성은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표를 요구했습니다. 2007년 황유미 씨가 사망한 후 황상기 씨는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유미 씨와 같은 직업병 피해를 얻은 피해자들과 노동시민단체들을 모아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현재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의 전신입니다. 2010년 1월 황상기 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다가 백혈병 등 희귀병에 걸린 4명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를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은 대형 로펌 변호사 6명을 동원해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관여하고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 공개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황유미 씨의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반도체 공장과 백혈병의 연관성이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유사 소송이 잇따랐고 황유미 씨의 사연은 지난해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7시부터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열린 황유미 씨 추모 문화제는 유미가 유미에게라는 제목으로 진행됐습니다.
반올림과 황상기 씨는 세상에 또 다른 황유미,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미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꼭 8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망한 지가. 유미가 이 병에 걸려서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이 가정이 유미 병 치료하느냐고 나의 여태까지 모아놨던 재산 다 날렸고, 또 유미 할머니도 유미가 병에 걸려 죽는 바람에 화병에 걸려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은 유미 엄마도 우울증에 걸려서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고, 그러면은 이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이런 이 아픔, 이 가족의 해체, 또 가족의 이 재산상의 또 정신상의 큰 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지 하는 의미에서 나와서 지금 유미 총무제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반도체 공장에서 암에 걸린다는 사람들이 걸리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다른 피해 제보와 유사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피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화면 보겠습니다. 반올림에 제보된 피해 현황 설명을 해주시죠.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의 전자 관련 산업의 직업병 피해자는 올해 2월 기준 322명이고 그중 사망자는 119명에 달합니다. 이 중 44명이 산업재해 보상을 청구했지만 그중 단 8명만 승인됐습니다. 지금도 반올림에는 직업병 피해 제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삼성전자 충남 탕전 공장에서 LCD 텔레비전 불량 검사를 하던 조은주 씨가 사망했습니다. 조은주 씨는 2013년 9월 골수 이형성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골수 이식을 기다리며 1년 5개월간 투병 생활을 하다 지난 2월 10일 사망했습니다. 향년 23세였습니다. 조은주 씨의 유가족들은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할 계획이지만 삼성 측에서는 몇천 명이 되는 사원이 있는데 모두 이렇게 병이 생겨야지 산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올림은 반도체 공장과 사용하는 화학물질, 제조 공정이 비슷한 LCD 공장도 유해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삼성 측에선 이 같은 요구에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반도체 직업병 하면 흔히 백혈병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외에도 또 다른 질병도 있습니까? 네, 백혈병 외에도 뇌종양이나 유방암 등 각종 암, 생식 보건 문제, 림프조혈계 질환 등 다종 다양한 형태의 질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혈병 정도만이 직업병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지면서 백혈병 외의 질환들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거나 삼성의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지난 2일에는 신효선 씨 등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린 4명이 근로복지공단 서울 남부지사에 집단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삼성 계열사 직업병 피해자 중 뇌종양 피해자는 총 24명이고 이 중 이번에 산재를 신청한 고 최호경 씨를 포함 8명이 사망했습니다. 삼성은 지금 산재가 승인된 이력이 있는 질병 3종류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혈액암과 뇌종양, 유방암인데 사실 이 3가지 질병 이외에도 다른 많은 질병 피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용제 노출로 인해서 피해가 의심이 되는 다발성 경화증이라든지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는 질환들도 직업병 의심에 대한 여러 논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산재로 인정이 될 만큼의 그런 증거들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뿐이지 증거가 없는 그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딱 산재가 승인된 이력이 있는 3가지 암에 대해서만 보상해 준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질환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교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직업병 피해자 보상 협상은 삼성과 피해자들로부터 위촉된 조정위원회가 중재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오늘까지 모두 4차례 열렸고 다음 조정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3개월 후인 6월에 열립니다. 오늘 오후 미근동 법무법인 지평사무실에서 열린 조정위원회 면담에서는 삼성전자의 개별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면담에서 삼성전자는 협력사 직원에 대한 보상이 어려운 이유, 설비 유지 보수 업무의 위험도가 높지 않은 이유, 현행 퇴직 직원 암 지원 제도 등을 조정위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새 주체는 3대 의제인 사과 방식과 보상,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질병 종류와 피해자 범위 등을 놓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반올림은 모든 암과 전암성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이나 자연유산이나 선천성 기형과 같은 생식 보건 문제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백혈병을 비롯한 재생불량성 빈혈, 다발성 골수종 등 모든 종류의 혈액암을 보상 대상으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 범위도 삼성전자는 퇴직 후 10년 이내 발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족대책위는 12년, 반올림은 20년을 각각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지훈 PD 수고하셨습니다. 정치권에서 종북몰이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의 종북 배후설을 제기한 뒤에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의 책임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면서 거리 두기에 나섰습니다. 정치권 취재하는 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훈 PD. 네, 김종훈입니다. 네,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 관련 피습 소식부터 알아보죠. 사건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요. 현재 어떤 상황이죠? 네, 오늘 아침 열린 고위급 당정청 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이번 피습을 종북 세력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병기 청와대 신임 비서실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근본 사건을 자행한 범인의 지금까지 그 반미라든지 종북 행적 여부 및 활동에 대해서 앞으로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배후 세력 존재 여부라든지 또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을 하고 법에 따라서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어저께 국가안보회에서도 결정들을 했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반미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극단적인 주장과 행동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과는 배치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은 당정청 회담후 가진 브리핑에서 김기종 씨는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이런 인물이 어떻게 시민운동의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을 몰아세웠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김기종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을 검토하는 등 공안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야당은 미 대사 습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한미동맹 공격이라 규정한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민주연합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테러 자체도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테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그래서 사회 분열을 기하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 대변인도 진실과 실체를 밝히는 게 중요한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종북 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정파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관련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의 세금 문제 그리고 또 다른 의혹도 공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다시 장관 후보자들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경엽 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던 기간에 유 후보자의 배우자 한모 씨가 2010년 설립한 비영리법인 영어도서관 문화운동이 일부 금융회사들로부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5천만 원을 기부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회사들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정무위 소관 기관인 만큼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입니다. 또 유 후보자는 재산 등록을 할 때 부인 함 씨가 이 법인 설립에 출연한 6,500만 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유 후보자 측은 기부금을 받았을 때 유 후보자의 부인은 영어도서관의 대표직에서 물러나 있었고 당시의 대표와 사업에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2005년 부동산 거래 당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황종욱 민주연합 의원은 유 후보자가 아파트를 판 뒤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유기준 후보자는 당시 시세 차익이 없었다며 탈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0일 임종용 금융위원장 후보자, 11일 홍영표 통일부 장관,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임명장을 받은 세월호 특위 상임위원들이 오늘 안산분향소와 팽목항에서 첫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들은 오늘 아침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한 뒤 오후에는 세월호 참사 침몰 현장을 찾아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짐하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석태 위원장은 왜 커다란 여객선이 침몰했는지, 왜 희생자들에 대한 구조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설립 과정에서 여야 간 견해차가 있었지만 모두 한마음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4.16 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은 아직 바다에 남아있는 실종자들을 수습하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정무특보를 맡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세월호 특위를 두고 세금 도둑, 탐욕의 결정체 등으로 흠집내고 있어 활동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당장 조사특위 구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인적인, 물적인 자원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공식 출범을 하는 데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지금 필요한 거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빨리 구비하는 게 첫 번째고요. 원하는 거는 4월 16일 이전에 뭔가 좀 갖춰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돼가지고 민간인 채용까지 따지면 5월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오후 7시부터 광화문에선 이도움 한양대 교수의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과 성찰적 대안이란 주제로 공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공개 강연은 3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인 재욱 엄마 홍영미 씨와 윤민 엄마 박혜영 씨가 참석해 들려주는 금요일엔 돌아오렴 북콘서트가 이번 주말 동안 미국 동부 UC 버클리와 스탠퍼드 대학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정치권만큼이나 언론에서도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흉기에 다친 마크 리퍼트 대사의 얼굴은 오늘자 모든 신문의 일면에 등장했습니다. 일부 신문사들은 상처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선정적인 사진을 실었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종북, 테러를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을 종북 세력이 벌인 것으로 규정한다는 당정청과 발을 맞추는 모양새입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어제 발생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오늘 신문들이 어떤 사진을 실었는지 보시겠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국민일보는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상처를 가리지 않은 사진을 골라 실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사진을 흑백으로 보정해 한층 더 선정적으로 보이는 연출을 했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흑백으로 처리했지만 리퍼트 대사가 손으로 상처를 가린 사진입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한국일보는 리퍼트 대사가 손이나 손수건으로 상처 부분을 가린 사진을 담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사진을 실으며 한미동맹질은 종북 테러라는 기사의 제목을 썼고 동아일보 역시 종북, 한미동맹을 테러하다로 쓰며 이번 사건을 종북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씨의 범행에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배후가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 테러로 몰고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뉴욕타임스나 CNN 등 미국 언론에서 오히려 공격당했다는 중립적인 용어로 보도하고 있고 미국 내 전문가들도 극단주의자의 소행일 뿐 한국인의 정치적 행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국내 보수 언론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종북몰이 공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사건을 두고 종북 세력과 연관성이 100%라고 단언했습니다. 또 그는 지금 한미합동 군사훈련 때문에 북한이 극도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라며 평양과 맥을 같이 하는 종북 세력 소행이 거의 100%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역시 리퍼트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 씨에 대해 종북주의자임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번 사건을 종북 세력에 의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 사건을 종북 세력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그 배후나 진상규명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채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정청이 일제히 종북 사건으로 섣불리 규정하는 배경에는 최근 하락일로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 반전 등에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이 한미 관계를 넘어서 한미일 삼각 외교의 균형을 해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지난해 한미일 3국이 맺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동맹국 대사 테러에 책임을 진 틈을 타서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가 추진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권현주 PD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3자 정보 공유 약정이 체결된 지 약 3개월. 신성호 서울대 교수는 최근 미국 대사 피습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이 한미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동맹이라는 요즘 엊그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해서 지금 모든 언론이 한미 동맹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여담이지만 그런 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보고 오히려 하여튼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미 동맹 자체는 굉장히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 교수는 북한의 비대칭 군사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 미국과의 군사협력은 물론 경색된 한일 관계에서도 진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미일 3국 구도를 형성해 동북아시아에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주변국에 특별한 이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평가한 이동성 고려대 교수는 미국이 정보공유 약정을 동북아 지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초석으로 여긴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선 이미 한국과 일본 각각 약정보다 한 단계 높은 협정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정보공유 약정을 맺은 건 3자 구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미국 주도의 관계에서 한국이 어디까지 협력할지 미리 숙고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안보 협력에 있어서 미국, 일본과 우리가 어디까지 함께 손잡고 갈 수 있을지를 미리미리 조금 숙고해봐야 된다. 우리가 원치 않은 수준까지도 얻지 않는 방향으로까지 끌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한 차례 한국과의 정보공유협정이 무산되면서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한 일본은 이 약정을 계기로 주변국과 정보협력 체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정보협력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아베 정부 들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이 미국 대사 피습 사건으로 당황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오히려 대미 외교 관계에 주도권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피습 사건으로 인해 일본과의 외교 대결에 있어 일본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과 관련해 북한의 입장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미일 3국 구도가 중국, 북한, 러시아의 3국과 대립되는 구도로 비춰지면서 신냉전까지 촉발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이 같은 상황을 이미 예상했고 공식 반응을 자제한 채 중국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위협론을 내세운 대중국, 대러시아 전략으로 부각해서 이들 국가들과 공동 대응을 모색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보공유 당위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각국이 정보공유 약정이 악용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검찰이 유가족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 기록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온라인 사이트에 버젓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에 의해서 알려진 사실인데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곧바로 관련 자료의 내려받기를 막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두고 검찰의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아라 PD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유가족의 2차례에 걸친 신청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했던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은폐 사건 수사 기록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사료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버젓이 공개돼 있던 사실이 들통나 검찰이 곤경에 빠졌습니다. 더욱이 야당 의원이 어제 이 자료를 내려받은 뒤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하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측에서 이 수사 기록을 더 이상 내려받지 못하도록 차단한 사실도 드러나 검찰의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종철 씨 유가족들은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가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각각 지난달 12일과 26일 당시 수사 기록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자 검찰에 열람 등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사 기록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즉 당시의 구체적인 수사 자료가 공개되면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재판 기록의 열람 등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열람 등사권을 제한하는 예외 규정을 근거로 들어 공개를 거부했던 겁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이 재판이 끝나 확정된 자료에 대한 열람 등사권을 요청하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게 관례라고 법조계는 말합니다. 그 요건에 맞는다면 검찰이 그 열람 등사를 거부할 필요는 없는 거죠. 더구나 형님이 그걸 하셨다고 한다면 단지 대법관의 사생활과 관련된다는 이유로 그 거부하면 조금 납득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수사 기록은 그 사생활하고는 무관하잖아요. 그 명예나 이런 것과는 재판에 계류돼 있지도 않은데 이해관계자가 그것을 청구하는 경우는 그게 오히려 좀 이례적이거든요.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확정된 자료는 사생활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공개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기본 취지에 비추어 때 검찰이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공개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1066쪽의 수사 기록을 다운받았던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 수사 기록에는 물고문 경찰관들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포함해 검찰이 공개를 거부했던 1, 2차 수사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 의원 측에 따르면 오늘 오전 다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사료관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하자 사료를 조회할 수 없으니 관리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는 알림 문자만 뜰 뿐 내려받을 수 없도록 차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스스로 공개해서 비공개로 바꿨다고 하지만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했던 검찰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미TV 뉴스 조아라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는 국민TV.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라는 공약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정부 여당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는 경제민주화를 국민들만 기억하고 있나 봅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최우선 과제는 경제민주화 그리고 소득 분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김현주 PD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최우선 과제, 이번에도 경제민주화가 1위를 차지했더군요. 네, 경제민주화와 소득 재분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여전했습니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민주화와 소득 분배가 1위를 차지했고요. 상위권 4위까지가 모두 경제 관련 사안입니다. 경제성장이 2위, 국민복지 증진과 고용 증대가 3, 4위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 과제들을 잘 실현할 것 같은 인물에 대한 조사도 있었던데요. 1위는 누굽니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달에 이어 2연승을 거뒀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는 32.3%로 2위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1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경우 4위에서 3위로 올랐습니다만 4위를 차지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차이는 불과 0.3%포인트였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5%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보니까 야권 주자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적 삶, 분배 등 차기 국정과제 항목별로도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항목별 조사에서도 압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항목별 1위를 차지한 인물을 비교해봤습니다. 1월까지만 해도 분배는 박원순 시장, 인권과 남북통일 사안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우세했는데요. 2월 조사에서는 전 항목에서 문재인 대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좀 알아보죠. 네, 레임덕 얘기가 나올 만큼 바닥을 쳤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월 첫째 주에 박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였지만 이번 주까지 54%로 낮아졌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에서 점점 높아져 37%까지 올랐습니다. 한국갤럽은 대통령에게 등 돌렸던 50대의 재결집이 지지율 반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50대 응답자의 경우 2월 넷째 주 37%에서 지난주에는 55%로 일주일 만에 18%포인트 상승했고요. 부정평가는 54%에서 38%로 1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좀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증세 논란, 연말정산 파동 등의 이슈가 지나간 것이 부정평가가 줄어든 원인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다음 주에 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여성 노동 관련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K도 여성 노동 실태에 대한 걸 보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더군요. 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를 공개했습니다. 자료를 분석해봤는데요. 국내 여성 노동자의 경우 지난 10년간 변함없이 남성에 비해 임금 차별을 겪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파란색이 남성 임금을 뜻하고요. 빨간색이 여성의 임금을 뜻합니다. 남성의 경우 2005년 193만 1,000원이었던 임금이 2014년 27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약 76만 원이 오른 겁니다. 여성의 경우 112만 6천 원이었던 임금이 161만 9천 원으로 10년 동안 49만 원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의 약 60% 수준인데요. 10년 전과 비교해도 임금 격차가 1.6%포인트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네, 이건 전체 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거죠? 그럼 정규직이랑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성별로 비교해 볼 때는 어땠습니까? 일단 남녀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를 기준으로 남성 정규직은 월 326만 원을 받았지만 여성 정규직은 219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성 정규직이 남성 정규직 임금의 67% 정도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6년 68%까지 올라가면서 임금 격차가 좁혀지는 듯 했지만 다시 벌어졌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남성이 월 174만 원, 여성이 116만 원이었습니다. 여성 비정규직이 남성 비정규직 임금의 66% 정도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남성 기간제 노동자가 지난해 월 225만 원의 임금을 받았는데 이것은 여성 정규직 평균 임금 월 219만 원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정규직이 남성 기간제 노동자보다 돈을 더 못 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죠? OECD 국가들과 비교해봤는데요. 한국은 평균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꼴찌였습니다. OECD 평균 임금 격차, 그러니까 남성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여성 임금의 비중은 84.8%입니다. 뉴질랜드,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90%가 넘습니다. 스페인도 89% 이상, 독일과 미국, 영국 같은 나라는 80%대로 나타났고 한국 덕에 꼴찌를 면한 일본은 72%였습니다. 한국은 평균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60%대로 OECD 국가들 중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른 소식 하나 더 보죠. 신영철 전 대법관이 단국대학교 석좌 교수로 임용됐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단국대가 오늘 신영철 전 대법관을 법과대학 석좌 교수로 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2학기부터 대학원 강의를 전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신 전 대법관의 경우 부장판사 시절 촛불 집회 관련자들을 유죄 판결하라고 압박했던 일로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아 온 인물입니다. 단국대 학생들은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을 어겼던 인물이 교수로 임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우병 촛불 사태가 일어났었고, 그 사태 때 이제 각 담당 판사들한테 직접적으로 유죄 판결을 하라, 그리고 판결을 빨리 끝내라 라는 식의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이 이미 대법관 청문회 때 확인이 된 사실이고요. 법의 공정성을 어기면서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었던 사람이 법대 석좌 교수로 와서 정의를 중요시하는 학문인 법에서 과연 무엇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나. 네. 단국대 측에 이런 학생들의 입장이 전달은 된 건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신 대법관 임용 사실이 오늘 알려졌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제제기 절차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우선 오늘은 신 대법관 임용에 반대하는 대자보가 학내에 게재됐고요. 내일부터 법대 내 학생회와 학생회,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가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김현주 PD 수고하셨습니다. 네. 꽃은 아직 오기 전인데 새들 많이 돌아왔습니다. 봄 소식이야 그렇지요. 앞서고 뒤서는 게 무슨 상관. 못난 사람은 봄에 겪을 몸살이 무서울 따름. 시린 기운 없는 바람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 날 경칩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정기총회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회는 내일 오후 1시에 서울 강남역 인근 비트 아카데미 빌딩 지하 2층에서 열립니다.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 6일 뉴스K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K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